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날 제가 읽은 편지 때문에 식장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객분들도 신랑도 신랑 부모님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는데 특히 저희 오빠는 하객들 앞에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평소에 눈물 한 방울도 안 보이던 오빠였는데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오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간 오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우애가 좋았습니다. 오빠는 3살 터울인 저를 늘 챙겨줬어요. 같이 학교를 다닐 때는 제 손을 잡고 교실 앞까지 데려다 줬죠. 학교가 끝나면 교실 앞에서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짓궂은 남자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울고 있으니까 오빠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다음날 오빠가 저희 교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절 괴롭힌 친구들을 불러 이렇게 경고했죠. 내 동생 괴롭히지 마. 또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무섭게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그게 더 무서웠나 봐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제가 유독 사이가 좋긴 했지만 그 외에는 다른 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아빠는 중소기업에 다니셨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면서 저희를 돌봐주셨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고 여름 휴가 때는 좀 더 먼 바닷가로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곧바로 병원에 실려간 엄마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췌장암입니다. 이미 말기라 달리 손쓸 방법이 없네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엄마는 그날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병원과 집으로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드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엄마는 저희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애쓰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금방 나을 거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과 다르게 하루하루 야위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투병 생활을 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그때 오빠는 16, 저는 겨우 13살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빠는 충격이 컸는지 집안일은 완전히 뒷전이셨어요. 퇴근하면 방에만 계시거나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곤 했죠. 그러다 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설거지를 안 한 그릇들이 늘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빨랫감도 늘 바구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나 오빠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러다 오빠가 먼저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일하느라 힘드실 거야. 집안일은 우리가 나눠서 조금씩 해보자. 응. 그렇게 오빠와 저는 집안일을 나눠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설거지랑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를 맡았고 저는 빨래랑 청소를 맡았어요. 둘이서 함께 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마트를 한참 헤맸어요. 라면이랑 즉석밥 사면 되겠지? 오빠가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실제로 처음 몇 주는 라면이랑 즉석밥으로 끼니를 대충 때웠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동네 도서관에서 요리 책자를 빌려와서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계란 볶음밥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됐죠. 저 역시 조금씩 집안일을 익혀갔습니다. 빨래 돌리는 법, 세제 넣는 양, 세탁기 버튼 누르는 순서 같은 것도 다 오빠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저는 어느덧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복을 맞춰야 했는데 아빠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결국 오빠가 아빠한테 직접 가서 말했죠. 아빠, 수연이 교복 사야 돼요. 돈 좀 주세요. 아빠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셨고, 오빠는 제 손을 잡고 교복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사이즈를 재고 주문하는 것까지 오빠가 옆에서 다 챙겨줬어요. 가게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많이 아끼나 보네. 요즘 이렇게 동생 챙기는 오빠 드문데. 그러자 오빠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동생이 절 잘 따라요. 제 동생 참 예쁘죠? 그때 그 따뜻한 손길과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엄마 없이도 아빠가 무심해도 서로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지만 오빠랑 저 둘이서 잘 버텨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고요. 학교 갔다 오면 오빠가 간단한 간식을 만들었고,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오빠한테 얘기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가까운 도서관에 가고, 가끔은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기도 했어요. 그 사이 아빠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녁 7시쯤 들어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8시, 9시, 그러다가 10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빠와 저는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먼저 잠이 들고는 했죠. 처음에는 회사 일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야근이 잦아졌다고, 요즘 회사가 바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츰 주말에도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가서 밤 늦게,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셨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가 한 번은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주말에도 계속 일하시고요. 그러자 아빠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오빠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점점 더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희와는 거의 대화도 안 하셨어요. 가끔 얼굴을 마주쳐도 그냥 무표정하게 지나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아빠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셔서 저희를 불러 거실에 앉히셨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오빠랑 저는 긴장한 채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혼이라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 역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혼이요? 누구랑요? 회사 후배야. 착한 사람이다. 아빠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에요? 그러자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혼자 사는 게 힘들다.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게 언제인데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니 어쩐지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 사이 오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다. 아빠는 대답을 회피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몇 달 전부터 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안 계셨던 이유를요. 그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던 겁니다. 결국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새엄마를 받아들일 생각 없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싫어요. 우리한테 엄마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자 아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빠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상도 못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내 자식 아니면 못 키운다고 하더라. 무슨 소리인지 순간 이해가 안 갔어요. 오빠도 같은 마음인지 이렇게 묻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한숨을 푹 쉬고는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재혼 조건으로 내건 게 있어. 너희를 키우지 않는 거야. 자기는 아직 젊은데 남의 자식까지 키우기는 힘들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재혼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제 다 크지 않았냐? 수혁이 너는 고등학생이고 수연이도 중학생이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는 그 나이면 다들 나가서 돈 벌었어. 독립해서 살았다고. 너희도 이제 충분히 다 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정말로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도 재혼하려는 여자 때문에요. 아빠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도 지금까지 너네 둘 키우느라 평생 희생하고 살았다. 그러시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살고 싶다. 이해해라.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픈 건 아빠만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엄마를 잃고 아직 그 슬픔에서 온전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자기 행복만 생각하고 저희를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오빠나 저나 학생이잖아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셨어요. 마치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것처럼요. 오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우리 아빠가 맞나 싶었습니다. 겨우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를 그냥 버리실 거예요? 아빠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셨습니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독립시키는 거야. 너희도 이제 클 만큼 컸잖니.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옆방에서 오빠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엄마, 우리 어떡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밤이 지나갔어요. 며칠 후 엄마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그날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가버리셨어요. 결국 오빠와 저 단둘이서 엄마가 계신 납골당으로 향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납골당. 엄마가 계신 곳 앞에 서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러자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 그러고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고,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린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사진을 보고 있자니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어떻게? 오빠랑 나랑 이제 어떻게 살아? 한참을 울고 나니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옆을 보니 오빠가 서 있었어요. 오빠는 울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엄마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오빠는 안 슬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담담히 말했어요.
슬프지. 엄청 슬퍼.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목소리도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그럼 왜 안 울어? 울면 안 돼,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어요. 오빠도 나름대로 슬픔을 참고 있는 거겠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오빠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왜 오빠? 제가 오빠를 쳐다보자 오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만 참자. 뭐? 10년만 참아.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지금은 말 못해. 근데 나만 믿어. 10년만 참으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오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단단한 결심 같은 게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 왠지 믿음이 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곧바로 아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이미 돌아와 계셨어요. 저는 제 방에서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를 버리시겠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빠가 되물으셨습니다. 우리 둘이 살 집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세요. 그건 저 겨우 고등학생이고 수연이는 중학생이에요. 집도 없고 돈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마지못해 대답하셨습니다. 알았어. 그 정도는 해줄게. 약속하세요. 제대로 된 집 구해주시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주신다고요. 그래, 알았다고. 하지만 오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약속 안 지키시면 아빠랑 그 여자분이 일하는 회사에 다 말할 겁니다. 뭘 말한다는 거냐? 자식들 버리고 재혼하는 거요. 회사 사람들한테 다 알릴 겁니다. 그럼 아빠나 그분이나 곤란해지시겠죠?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긴 침묵 끝에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집이랑 생활비 다 해줄게. 일주일 후, 아빠는 정말로 저희가 살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작은 부엌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너희 둘이 살기에 충분하지? 오빠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오빠와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옷가지들, 학용품들, 엄마가 쓰시던 물건 몇 개를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방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방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나오시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빠는 끝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빠가 그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가자. 그렇게 저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17살 오빠와 14살인 제가 단둘이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새 집에 짐을 풀고 침대를 정리하고 부엌에 살림을 들여놓았습니다. 첫 달에는 아빠가 약속한 대로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오빠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이번 달은 괜찮겠어. 2번째 달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3번째 달에도요. 저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4번째 달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늦었습니다.
오빠가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야 돈이 들어왔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섯 번째 달에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달, 결국 오빠는 아빠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분 퇴사하셨는데요.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언제 그만뒀냐고 물어보니 한 달 전이라고 했어요. 재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만두신 거였습니다. 오빠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는 완전히 잠적해 버리셨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셨는지 연락이 아예 안 됐어요. 생활비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 돈도 모두 바닥나고 말았죠. 그러자 오빠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왜 오빠가 사과해? 오빠 잘못도 아닌데. 아니야. 오빠가 널 지켜줘야 하는데. 미안해.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오빠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복도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등교 준비를 하던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학교 안 가? 그러자 오빠가 뜻밖의 답변을 했어요. 나 학교 그만둘 거야. 뭐?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왜? 왜 그만둬? 우리 살아야 하잖아. 누가 돈 벌어? 내가 벌어야지. 오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빠, 학교는 나중에 검정고시 치면 돼. 지금은 일하는 게 먼저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생계를 위해 학교까지 그만두려 한다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오빠,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학교 잘 다녀. 알았지?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러 간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오빠의 고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빠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학력이나 경력을 따지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야 들어오는 일이었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탔습니다. 오빠, 괜찮아? 제가 물으면 오빠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다행히 돈이 꽤 되더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오빠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방까지 갈 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건설 현장 일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 날도 있었고, 겨울에는 추워서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중국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 일이 끝나면 곧바로 중국집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배달 일을 했죠. 오빠가 타던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빠는 헬멧을 벗으며 들어왔는데 머리카락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오빠, 저녁 먹었어? 응, 중국집에서 먹었어. 오빠는 씻고 나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을 일하던 오빠는 추가로 주유소 야간 근무도 시작했습니다. 주말 밤에만 하는 일이었어요. 오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했어요. 괜찮아. 젊을 때 이 정도는 해야지. 오빠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고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만 없었다면 오빠 혼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일할래. 대학은 안 가도 돼. 그 순간 오빠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머리가 좋잖아. 공부를 왜 안 해? 하지만 오빠 혼자 너무 힘들잖아.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아무 생각 말고 공부만 해. 알았지?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 고등학교 들어가서 줄곧 전교 1등이잖아. 그런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해?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너는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한다고. 오빠는 제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빠는 괜찮아. 오빠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 못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너는 할 수 있어. 오빠, 약속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대학 꼭 가겠다고.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할게. 사실 오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좋다고 해서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버린 후로는 막연하게 대학 진학은 어렵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를 만류한 건 오빠였어요.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공부만 하라고 말해줬죠.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빠에게 보답하는 길은 공부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빠는 새벽에 일을 나가기 전에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곤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우리 수연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저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더 고생이지. 나는 괜찮아. 그럴 때마다 오빠는 씩 웃어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할 시기가 온 거죠. 저는 오빠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진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나 뭘 전공하면 좋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막연하게 의사나 약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성적도 좋으니 의대를 가라고 했고요. 하지만 오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어때? 엔지니어? 응, 요즘 반도체 쪽이 좋다던데 앞으로 더 잘 될 거래. 오빠는 공부는 못했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았어요. 틈틈이 뉴스도 보고 신문도 읽으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나 약사는? 그것도 좋지. 근데 너는 손재주도 좋고 하니까 엔지니어 일이 더 맞을 것 같아.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오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빠가 저를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해 준 듯 했어요. 그럼 공대 갈까? 좋은 생각이야. 서울에 있는 명문대 공대 가면 미래가 밝을 거야. 오빠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용기가 났어요. 알았어. 그럼 공대를 목표로 공부할게. 그래, 오빠도 응원할게. 결국 저는 오빠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대 진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네 성적이면 충분히 명문대 공대 갈 수 있어. 열심히 해봐. 그렇게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오빠는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 사이 오빠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중국집 일에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중국집 사장님이 오빠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고 덕분에 배달만 하던 오빠가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 일 잘하더라. 주방에서 요리 한번 배워볼래? 사장님의 제안을 받고 오빠는 기뻐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사장님이 요리 가르쳐 주신대.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대. 정말 잘 됐다. 응, 가능하면 앞으로 요식업 쪽에서 계속 일해볼 생각이야. 요리도 기술이잖아. 잘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오빠는 그때부터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장면 만드는 법, 짬뽕 끓이는 법, 탕수육 튀기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갔죠. 집에 와서도 요리책을 보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공부하는 만큼 요리를 공부했어요. 주유소 야간 일은 여전히 계속했지만 건설 현장 일은 그만두니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오빠, 요즘 좀 나아 보여. 제가 말하자 오빠가 웃었습니다.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리하는 게 재밌더라. 오빠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요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요식업 쪽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집에서 인정받은 오빠는 나중에 다른 식당으로도 옮겨 다니며 다양한 요리를 배웠어요. 그 사이 드디어 제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공과대학에 합격했어요.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등록금도 면제받았죠. 합격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와 오빠한테 말했을 때 오빠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진짜? 장학생으로? 응,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돼. 오빠가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빙글빙글 돌리더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동생, 오빠가 믿은 보람이 있네. 그날 오빠와 저는 근처 고깃집으로 가서 고기를 양껏 구워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돈을 아끼느라 외식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가 특히 제 진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대학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성적 관리를 해야 했거든요. 이런 이유로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줬어요. 4년 내내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는 쉬지 않고 인턴 활동을 했습니다. 대기업 인턴, 중소기업 인턴, 연구소 인턴까지 다양하게 경험했죠. 친구들이 방학 때 여행을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려면 스펙을 부지런히 쌓아야 했거든요. 오빠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대학 갔다고 펑펑 놀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할 시기가 찾아왔죠. 저는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지원했어요. 다행히 여러 곳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이곳저곳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반도체 부분 엔지니어로 채용된 겁니다. 오빠, 나 붙었어. 대기업 붙었어. 전화로 소식을 전하자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진짜야? 응, 반도체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됐어. 세상에, 우리 동생 장하다. 정말 대단해.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울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회사에 출근한 날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루 종일 설레면서도 떨렸죠. 첫 월급날, 저는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봉투에 담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저는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오빠, 이거 뭔데? 내 첫 월급이야, 받아. 오빠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난 내 돈 쓰면 돼. 안 돼, 첫 월급만큼은 오빠가 받아야 해. 저는 오빠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오빠는 한참을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빠는 말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어요. 한참 후에 오빠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장하다, 정말.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오빠가 더 고생했지. 그렇게 저와 오빠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다 문득
오빠가 10년 전 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 그때 말했잖아. 10년만 참자고. 오빠한테 다 계획이 있다고. 오빠는 제 말에 삥긋 웃었습니다. 그랬지. 그게 무슨 뜻이었어? 오빠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네가 14살, 나는 17살이었잖아. 거기서 10년이 지나면 너는 24살, 나는 27살이고. 그렇지. 10년만 내가 바짝 뒷바라지하면 네가 뭐든 해낼 줄 알았어. 넌 그럴 능력이 있는 애니까. 오빠. 그래서 10년 계획을 세운 거야. 10년만 참자. 10년 후에는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되뇌이면서. 오빠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잖아. 내 계획이 성공한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오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14살 어린 동생을 믿고 10년을 기다려준 거였어요. 고마워,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임했고 차츰 선배들에게 인정받았어요. 프로젝트를 맡으면 최선을 다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입사 2년 차에 승진했어요. 연봉도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요. 오빠의 가르침을 기억했거든요. 알뜰살뜰 모으고 필요한 것만 사고 저축했습니다. 적금도 들고 투자도 조금씩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도 옮겼습니다. 오래 산 다세대 주택에서 아파트로 말이죠. 오빠가 돈을 보탠다는 걸 제가 만류했어요. 전세 자금 정도는 제가 충분히 낼 수 있었거든요. 그 사이 오빠 역시 요식업 쪽으로 꾸준히 경력을 쌓았습니다. 한식당, 일식당, 양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았죠. 오빠는 확실히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요. 한번 배운 건 바로 익혔고 새로운 메뉴도 금방 만들어냈습니다. 주방장들도 오빠를 인정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 무렵 오빠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힘들어도 늘 밝게 웃는 오빠였는데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해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응,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오빠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오빠, 나한테는 말해줘. 무슨 일인데? 제가 계속 물어보자 오빠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가게자리가 하나 나왔거든. 위치가 정말 좋아. 역 바로 근처고 유동인구도 많고. 근데 왜 표정이 안 좋아? 목이 좋아서 거기서 내 식당을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보증금이 만만치 않더라고. 부동산에서는 급하게 나온 매물이라 그것도 싼 편이라는데 인테리어 비용까지 생각하면 만만치가 않아. 그러면서 오빠는 쓰게 웃었습니다. 며칠 눈앞에서 아른거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형편으로는 무리일 것 같아. 얼마나 필요한데? 제 물음에 오빠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오빠 말대로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대출도 알아보고 했는데 계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뭐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겠지.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표정에서 미련이 묻어났습니다. 얼마 전부터 오빠는 쉬는 날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목 좋은 가게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괜찮은 가게 자리는 이미 다 빠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집 근처에 마침 좋은 자리가 났으니 욕심이 날 만했어요. 저는 오빠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오빠,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그걸 들고 나와서 오빠한테 내밀었습니다. 이거 써. 이게 뭔데? 내가 모은 돈이야. 오빠 식당 여는 데 써. 오빠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네가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
어떻게 모았든 필요할 때는 써야지. 아니야, 네 미래를 위해 써야지.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오빠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빠, 나도 오빠한테 투자 좀 하게 해줘. 투자라니? 오빠가 10년 동안 나 뒷바라지 해준 거 잊었어? 나한테 10년 투자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저는 오빠 손에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오빠가 식당에서 잘 되면 내 투자가 성공하는 거지. 나도 오빠 닮아서 안목이 있다고. 오빠는 한참을 말없이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겠어? 응, 괜찮아. 써. 나중에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결국 오빠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오빠는 그동안 모은 돈과 제가 준 돈을 합쳐서 식당을 계약했어요. 그 다음부터 식당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인테리어도 직접 하고 메뉴도 새로 개발했죠. 해안이 있는 오빠답게 특색 있는 메뉴로 무장했어요. 무엇보다 SNS에 입소문을 겨냥하여 맛은 물론 음식의 비주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드디어 식당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일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SNS에 맛집으로 소개되고 블로거들이 찾아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죠. 소위 말해 대박이 터진 겁니다. 몇 달 후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네 덕분에 이렇게 됐어. 무슨 소리야. 오빠가 잘한 거지. 아니야. 네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오빠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10년 전 아빠한테 버림받았던 남매는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퇴근 후 오빠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님들 응대도 도와주고 오빠랑 이야기도 나누기 위해서였죠. 저녁 시간이 한참이어서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웨이팅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홀에서 서빙을 도왔고 오빠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이 익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였어요. 10년 넘게 보지 못했던 아빠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빠도 저를 알아봤는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카운터 쪽을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너희가 왜... 아빠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도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아빠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근처 지나다가 대박집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들러봤어. 그런데 네 가게였구나. 아빠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장사 잘 되는 것 같네. 네. 오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아빠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도 되겠니? 손님이니까요. 오빠가 빈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자리에 앉았고 메뉴를 주문했어요. 제가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많이 컸네, 너도. 아빠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돌아왔어요. 아빠는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회사원처럼 보이는 옷차림에 오빠가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빠가 계산하러 왔습니다. 오빠가 계산을 해주는데 아빠가 말을 꺼냈어요. 너희 둘 다 잘 됐구나. 그러더니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아. 아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재혼했던 사람이랑은 얼마 못 가서 이혼했어. 성격이 안 맞더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회사도 급히 옮겼는데 거기서도 일이 잘 안 풀려서 결국 잘렸다.
요즘은 일용직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지.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여기서 일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은데.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가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안 됩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힘드냐? 아빠는 짐짓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거침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7, 수연이가 14살 때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옛날에는 그 나이면 나가서 돈 벌었다고 이제 너네 인생 살라고 하셨죠? 아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재혼하신 거잖아요. 먼저 우리를 버린 건 아빠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그때 선언하신 대로 각자 인생 알아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는 없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잘 됐다고 찾아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오빠의 말이 끝나자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계셨어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오빠 생각과 같아요. 아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슬퍼 보였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우리가 엄마 잃고 힘들어할 때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그러고는 재혼하시겠다고 우리를 내쫓으셨고요. 수연아, 생활비도 몇 달 보내시다가 잠적하셨잖아요. 연락처까지 바꾸시면서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아빠 없이 살았어요. 오빠가 학교 그만두고 일하면서 저 키웠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식사는 대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아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안 됐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가게 문이 닫히고 나서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한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아빠는 다시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고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빠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남매에게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단골 손님이던 분인데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온화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1년 후 오빠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가 주례를 부탁드린 교수님 앞에서 오빠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약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그 무렵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사귀게 됐어요. 타부서 사람이었는데 같이 프로젝트 팀으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오빠한테 남편을 처음 소개했을 때 오빠가 물었습니다. 우리 수연이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평생 잘해주고 위하며 살 겁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대답했고 오빠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가에서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해서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죠. 저는 오빠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죠. 편지를 읽는 동안 오빠는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식장에 계신 모든 분들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편지를 다 읽고 오빠를 바라봤을 때 오빠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잘했어,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오빠 부부와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새언니나 남편이나 서로 잘 통해서 넷이 만나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14살에 아빠한테 버림받고 오빠랑 단둘이 살면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빠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오빠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의 10년 계획은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가정까지 꾸렸으니까요. 참, 저는 지금 조카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언니가 임신 소식을 알렸거든요. 오빠가 아빠가 된다니 상상만 해도 신기하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매의 우애는 변치 않을 겁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고 행복한 시간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